한글날 개천절 경찰 차벽을 세우고 그렇게 집회를 막았던 경찰이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 일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10인이 아니라 100인 미만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광화문이나 몇 군데는 집회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그 외에는 서울 도심이 뚫렸습니다. 자, 서울 도심, 서초동, 종로 등 을지로 등에서는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심판하는 집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추미애 현 장관 집 앞에는 차량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차량 시위도 이제 10대 미만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11대가 차량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자, 보수단체 외에도 다른 다양한 부동산 등을 규탄하는 집회도 여의도 등에서 열렸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집회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처사는 온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1단계로 완화하면서 뷔페 식당 있는 데는 실내에도 1000명씩 모인답니다. 그런데 실외인데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찰은 연행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충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당히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체온도 재고 명부도 적고 그랬습니다. 의자도 99석만 만들었는데 만석이 되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로 저편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그렇게 탄압했던 문재인 정권이 아주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참석자 제한이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집회 장소 주변에는 경찰의 펜스도 설치됐고 참가자들은 명부를 작성하고 2m 간격으로 놓인 의자에 앉아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유연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종로구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와 2개 차로에서 문재인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역시 100명 미만이 참가했습니다. 자유연대는 정부가 정치 방역으로 시민들의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날 연담에 오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실내 대형 뷔페에 인원 제한이 없다. 밀폐된 실내에 1000명, 2000명 집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야외 집회 100명 이상 모이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정치 방역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같은 시간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보는 집회 참석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99개의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만석이 됐습니다. 국본 관계자, 그러자 이 방역 진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해 줄 것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새한국도 오후 2시 10분쯤부터 차량 11대로 차량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발해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앞을 지난 차량 시위대는 4시 40분쯤 동대문에서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99명 이하로 집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효자동 삼거리, 광화문 광장 등에는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집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단체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7번 출구에서 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낮 12시 30분에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악법 저지 국민행동,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모임이 노원구청 앞에서 이 태릉 골프장 개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회를 억압하던 10인 이하로 제한하던 정부도 이제 1단계로 완화되면서 100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문제입니다. 실외에서 100명 이하 이게 맞습니까? 이건 역시 정치적 방역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당히 모범적으로 시위가 열렸습니다. 99명들이 감명받을지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 다뤄야 할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아직 보신 적이 없는 분은 꼭 이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다른 미담은 없을까요? 최재형의 친구 강명우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17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가 감사원장 후보로 여러 명을 검증했는데 원장님이야말로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이에 최재형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문정부의 출범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조국이 말합니다. 원장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은 여야 모두의 환영을 받으며 감사원장직에 오릅니다. 그런데 최재형이 조국이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버지와 꼭 닮았습니다.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자신의 비서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을 기용합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6.25 전쟁 영웅으로 최재형의 아버지입니다. 박정희는 최영섭을 각별하게 신임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에 오른 박정희는 최영섭에게 제안합니다. 함께 일하자고요. 근데 최영섭은 거절합니다. 각하, 저는 목숨을 걸고 한강을 건넌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요. 당시 쿠데타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최선을 다했을 뿐이기에 자격이 안 된다는 겸손한 거절입니다. 이를 닮아서일까요? 최재형도 조국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강제로 감사원장이 되었다는 일화는 참 재밌습니다. 잠시 다른 얘기지만 조선시대 임금 선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선조는 모든 면에서 무책임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직전 현재 계급으로 서령 정도에 불과한 이순신을 전라자수사, 즉 사령관으로 파격 승진시킵니다. 그렇게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순신과의 마찰로 백의종군도 시켰습니다. 참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는 듯 합니다. 이것도 조국의 실수일까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했던 최재형도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의 위장 전입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중학교 통학 편의를 위해서 전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저는 이것에 대해 최재형 원장의 잘못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내로남불의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일화를 들으시면 왜 자녀들의 통학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을 잠시 내려놓았구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최영섭 대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어린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재영이는 출생지가 경남 진해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2달밖에 살지 않았어요. 재영이가 태어나던 1956년 저는 서울에 있는 해군본부로 발령이 났고 이사를 왔어요. 진해에서 생활할 때는 국가에서 관사를 제공해줬는데 서울에는 집이 없었고 집을 급하게 구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겨우 구하게 된 집이 창덕궁 근처의 기와집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군인 가족이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기와집에는 못 들어가고 문 왼쪽에 머슴방에 월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3평 남짓한 방입니다. 최재형의 어머니인 아내와 큰 아들은 진해에 남아있고 태어난 지 2달 된 재형을 데리고 그 머슴방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전전하다 결국 진해의 가족들도 서울에 올라와서 현재 신촌 근처에 있는 동교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최재형은 왕십리 쪽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촌역에서 왕십리역까지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교통이 안 좋아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최재형은 중학교 등하교를 하는 데만 4시간이 걸리는데 3년간 단 한 소리도 안 하고 묵묵하게 다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 자기의 자녀들은 편하게 등교하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당시 최고의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강명훈 군을 업고 등교한 것이죠. 참으로 저는 편하게 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상황에 불만을 갖고 현재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최재형은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합니다. 이 기수에서 제법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이 있습니다. 같은 연수원 동기이자 모 법무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말합니다. 최재형에 대해서는 군 법무관 훈련 때가 인상적이었다고요. 1983년 군 법무관 임관을 위해서 사법연수원 13기들은 군사훈련을 단체로 받았습니다. 이 중 유격훈련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무려 60km 거리를 완전 군장을 한 채 행군을 했습니다. 이때 최재형이 분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최재형은 늘 솔선수범이었습니다. 훈련 교관들과 교육생들 사이에서 중재를 잘했고 교육생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항상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판사와 앙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연수원 동기 모 검사의 회고는 더 재밌습니다. 최재형은 학번상 연장자에 속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맏형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동기들 때문에 분대장인 최재형은 기합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모 검사가 볼 때 최재형이 화낼 법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은 아무런 불평 없이 다독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담을 더 내놓습니다. 행군을 할 때 총을 대신 내주고 어떠한 생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뭐 저런 숨은 영웅이 있냐 이렇게 말했더니 옆 배학생이 말하더랍니다. 몰랐어? 저분이 경기고 다닐 때 몸이 아픈 친구를 업어서 등교시켰던 사람이잖아 라고요. 또 다른 판사의 증언도 놀랍습니다. 최재형은 원칙주의자다. 보통 원칙주의자라 함은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재형은 원칙주의자이지만 소탈하고 유연성이 있다.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 주로 경청한다고 합니다. 정말 미담이 쏟아집니다. 이 당시 인터뷰를 한 기자분의 말로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뒷담화가 나오기 마련이랍니다. 그러나 최재형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욕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신촌 장로교에서 만난 최재형과 강명훈은 40년이 지난 후 같은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친구인 강명훈 변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신이 보낸 천사이다. 양심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법조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소아마비를 앓았던 강명훈 변호사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온갖 인터넷을 뒤져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우선 최근까지 신촌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대한민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판사가 임용되었습니다. 바로 고3 때 불치병으로 시력을 잃은 최영 판사입니다. 최영 판사가 재판을 보고 있을 때 강명훈 변호사가 휠체어를 타고 최영 판사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서 최 판사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진 나보다도 훨씬 큰 역경을 이겨냈을 것이라고 응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검색 사이트를 찾아보니 현재 법무법인 대표로 활동 중이라고 나옵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빚을 져서 파산하는 사람들의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참으로 강명훈 변호사답습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감명 받으셨는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간입니다. 한국 가수가 최초로 세계 음악시장 정상을 밟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에 오르자 귀신같이 숟가락 얹는 분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통령이시죠.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기생충 배우들을 불러서 짭타구리 파티를 벌인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K-팝의 쾌거라며 힘든 국면에 국민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답니다. 누가 보면 작곡가인 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대단한 성과이며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BTS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군 입대입니다. 맏형인 멤버는 세 달 후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군 입대? 한국인으로서 당연하다. 부름에 최선 다할 것. 정말 생각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아직 K-팝만도 못하나 봅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게 정치인인지 양아치인지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국, 추미애 아들의 군 문제 사건을 다뤄보면서 현 여권 실세들의 아니란 생각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박탈감을 가져다 주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미애, 외압 의혹에 더해 이제는 직권남용죄가 추가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국부터 살펴봅시다.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당시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셀 수도 없는 비리들이 나왔죠. 그중 하나가 바로 아들의 군 문제였습니다. 조국의 아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려 5번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3차례, 출국 대기로 1차례 연기하더니 재작년에는 학업으로 또 입영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년에 분명히 군대에 갈 예정이다. 그 내년이 바로 올해 2020년이고요.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입대한다는 약속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약속이었지 지금은 아니란 말인가 봅니다.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아들은 해외 명문대 로스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출신의 아들이 이중 국적자가 뭡니까? 강경화 딸도 그렇고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도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바로 내로남불의 모든 케이스를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관직 내놓고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국 군사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사법고시를 안 쳤다고 거짓말해놓고 정작 본인은 전두환 시절 석사장교로 6개월만 복무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이 나서서 병역을 이행하지 못할 망정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과 규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 부역자들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추미애 아들에 관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보좌관이 직접 군대에 전화해서 휴가를 연장 요청했다는 것이죠. 의혹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냥 올리는 보고에다가 뭐 입업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휴가 처리했으니까 그냥 휴가자로 해가지고 올리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저도 이제 그냥 그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뭐 오가는 말들은 이제 여당 당대표니까 이제 뭐 대한민국 서열 한 2등 정도 되면은 이제 그리고 2017년 추미애가 민주당의 대표였을 때 그 아들은 어머니의 권력을 이용해 아주 마음대로 군생활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대를 나온 시청자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요. 전화로 휴가가 연장된다고요. 그것도 국회의원 보좌관이 말입니다. 보좌관이 부대에 연락하여 추미애 아들이 휴가가 곧 끝나는데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한다. 병가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부대 관계자는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하니 이 사실을 보고받은 상관이 개인 연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아들은 예정된 병가가 끝나고도 복귀하지 않았고 요 나흘 동안 개인 연가로 휴가를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2년 복무했습니다. 복귀할 때 1분이라도 늦으면 탈영입니다. 영창 보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미애가 과거에 무슨 말들을 했습니까? 과거에 정유라에 대해 그렇게 쓴소리를 해서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유라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국제대회에서 메달 따고 학교 수업에 빠졌다고 대학교 총장, 교수 몇 명을 잘랐습니까? 그렇게 엄중하던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미애 측은 곧바로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냐며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이건 또 무슨 궤변인가요? 서울 동부지검 검찰은 이에 대한 실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정작 의혹의 당사자는 사실이 없다 부인하는 것이 끝입니다.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러한 전화를 했다면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러니 발뺌을 하다가 죄목만 추가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당 대표가 특권을 이용해서 군 시스템을 갖고 놀았습니다. 이번에는 소설 쓰시네 라고 안 하는 걸 보니까 찔리는 게 있나 봅니다. 여기서 끝나면 영상으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편하다는 카투사에 들어가서 일병에만 거의 3주 가까이 병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은 마음대로 보호대 뽑기도 하지 않고 그 휴가 연장을 위해 상급부대 육군 대위가 나서서 직접 처리하겠답니다. 외압이죠. 당시 동료 병사 증언은 이미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가에 근거도 없습니다. 병 때문에 없던 휴가를 만들었는데
그 병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변명이라고 지휘관이 하는 말이 말로 했답니다. 그런데 행정 누락으로 기록이 남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진단서도 없이 병가에 지휘자의 말로 서류도 없이 가능했다. 이것이 추미애 자녀에게만 해당된 특혜입니다. 군 기강회의를 넘어서 허탈합니다. 얼마나 감출 수 없으면 정경도 국방부 장관마저 그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요. 국방부 장관이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놈의 행정 절차상 오류는 상류층 자제들에게만 생깁니다. 정말 추미애 세기는 센가 봅니다. 조국 사건 때는 주변 사람들 모두 손절했었는데 이번 추미애 사건에서는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 나서면서 엄호를 해줍니다. 황제 복무에 엄마 찬스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국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중 국적자라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괜히 아버지가 장관한다고 나서다가 자기가 군대를 가야 할 입장입니다. 애초에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고 자부심 넘치게 말하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으니 이런 논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분들의 입에서